이동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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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앞서 들으신 오늘의 로고송은 애청자 한혜란님이 사연과 함께 보내주신 4살 자녀 최이룩 아기의 로고송이 있습니다. 사연도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애기 태교를 이동형님 방송으로 시작했어요. 연애 때 안 가도 많이 가고 아마 저희가 결혼 1호일 거예요. 애기 태교를 이동형님 방송으로 해서 그런지 말을 너무 잘하네요. 그래서 애기랑 같이 로고송 만들어 보냅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파이팅. 사연과 로고송 감사합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대국민 로고송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이 부분을 직접 녹음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20만원 상당의 AI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를 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는 newsfront@naver.com이고요. 뉴스프론트 P가 아니라 F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먼저 알려드립니다. 2009년 5월 20일 노 대통령 서거에 있던 날 봉하마을로 가는 여배우한테 전화하셨죠. 그런 일 없습니다. 없습니까? 비가 엄청 올 때 거길 비 오는데 왜 가냐, 옥수동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죠. 그런 일 없습니다. 옥수동에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6.13 지방선거 기간 중 불거진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공격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자 측이 오늘 허위사실 공표죄로 김영한 전 의원과 김부선 씨를 고발했습니다. 이에 김영한 전 의원은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었죠. 잠시 후 김영한 전 의원 또 이어서 이재명 캠프에서 가짜 뉴스 대책 단장으로 이번 고발장을 접수한 백종덕 변호사 차례로 연결합니다. 청와대 일부 수석과 비서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책실 일자리 수석에 정태호 현 정책기획비서관을, 경제수석에는 윤종원 현 OECD 대사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겠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 2기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경제정책 관련 수석비서관을 동시에 교체한 것을 두고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언론들이 많은데요. 최강병기에서 자세히 분석합니다.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너무나도 많은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최선 다했습니다. 그래서 된 거죠. 국민들 다들 여러분들 최선 다했다고 아주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지난 멕시코전을 끝내고 손흥민 선수가 울면서 했던 인터뷰, 그리고 선수들 라커룸을 찾아갔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월드컵은 전 세계인의 축제죠. 최선 다한 우리 선수들에게 독일전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이주원 해설위원과 월드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생각했었던 것보다 세지 않다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약하다, 뭐 이런 형들이 좀 대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 예상보다 약하다는 분석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태풍처럼 매겨졌던 보유세, 미풍에 그치는 걸까요? 팩트 진검승부 투루맨에서 다뤄봅니다. 6월 26일 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1부에서는 경기도지사 선거 내내 논란이 된 여배우 스캔들 문제를 한번 짚어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측이 배우 김부선 씨와 바른미래당 김영한 경기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해달라면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여기에 맞서 김영한 전 후보 역시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을 향해서 비겁하게 뒤에 숨어있지 말고 직접 고소해라, 이런 얘기죠. 지금부터 양측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제작진이 김부선 씨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만 연락이 닿지 않아 부득이하게 김영한 전 후보의 입장만 전합니다. 추후에도 반론의 기회 있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한 전 후보 연결합니다. 김영한 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이재명 후보 측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김명한 전 의원과 배우 김부선 씨를 고발했습니다. 일단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예. 이번 사건은 여배우 스캔들 사건이 아니고 예. 사과문 대필 사건에 의한 진실 은폐 사건이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지난 10년 동안 묻혀 있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사과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당선자와 김부선 씨의 관계가 단절되어 왔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이번에 사과문이 대필됐다는 게 밝혀짐으로써 진실이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김부선 씨가 직접 증언을 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오늘 이제 고발을 했다고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이재명 당선자와 제가 지난 국민들 앞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고소를 하셔야 한다. 그래야 이게 우선은 이제 저도 이제 무고로 고소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누구 한 사람은 이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지, 그냥 덮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변호인을 통해서 고발을 한 것은 좀 미온적인 그런 것이고 또 이 문제의 실체는 이제 결국은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땠느냐 하는 것과 사과문 대필이 있었는가 하는 것과 그 이후에 인격살인이 어떻게 자행되고 협박이 진행됐는가 하는 문제를 밝히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김부선 씨와 이재명 씨의 진술이 지금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대질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변호사를 시켜서 빠질 것이 아니라 직접 고소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그럼 오늘 기자회견 하신 주요 내용은 이재명 당선자가 직접 나를 고소해라. 이걸로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만이 그 본질을 할 수가 있지. 그게 무슨 23일이냐 20일이냐 이런 지역적인 문제, 비가 오는 날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그리고 그동안 10년 동안 은폐되어 왔던 것, 그리고 이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과문이 대필되었는가 아닌가,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인격살인에 관련된 그 인신공격 내지는 명예훼손이 있었기 때문에 김부선 씨에 대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는 게 본질이지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이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고소하는 게 필요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을 우리가 정리해 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저 의원님 지난번 토론회에서 이야기했던 거 비 오는 날 혹은 21일이든 22일이든 23일이든 이 부분은 유권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야 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걸 그렇습니다. 예. 토론회에서 그렇게 제가 물어보았을 때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김부선 씨의 아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김부선 씨를 믿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리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단순한 착오인지 아니면 그것이 또 사실인지 여러 가지 문제는 앞으로 다툴 문제가 있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이재명 씨와 김부선 씨가 그 양육비 문제를 둘러싼 클라이언트와 변호사의 관계였는가 그 이상이었는가 하는 문제와 사과문이 그러면 왜 대필이 되었으며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가 또 그 이후에 인격살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토론에서 얘기했던 부분도 밝히는 거는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건 지엽적인 거고 본질은 따로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그거는 이제 밝히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 들고 또 기자회견 하시면서 한국판 드레필 사건이다 이러면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을 버금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몇 번 대필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도 지금 김부선 씨 측의 일방적 주장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이번에 이제 어제 이제 이재명 당선자께서 쓴 페이스북 글을 봤는데요. 예.
사태의 본질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동안에 두 번의 시장 경선, 또 이번에 이제 지사 예비 경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게 계속 논란이 됐는데, 왜 그때는 이렇게 재탕삼탕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언론이 기정사실화하고 불륜남의 문제로 이렇게 보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상황, 우리가 이제 TV 토론이 있기 전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른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사과문이 진실한 김부선 씨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필되었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고요. 어느 정도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진우와. 아니, 주진우 기자가 지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됐다고 말씀은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니, 주진우 기자가 써준 거를 거의 다 그대로 지금 적었고, 그 녹취록이 나왔죠. 그런데 녹취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부인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과문 대필이 있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사과문이 대필이 되었기 때문에 김부선 씨와 이재명 씨의 관계가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됐죠. 10년 동안 묻혀있던 거였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난 경선 과정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김부선 씨의 직접 증언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김부선 씨가 이것이 자기가 그런 관계에 있었고 김부선 씨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거짓말을 해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진실이 나와 있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소송을 하고 또 무슨 날씨가 어떻고 날짜가 어떻고 이거는 따져볼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지금은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김부선 씨가 했던 21일, 22일, 23일 비 오는 날 이 부분이 만약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증언의 신뢰감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적인 관점에서 예. 그런 이제 증언의 그런 진실성을 흔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그것대로 또 밝혀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만은. 예. 방금 말씀하신 김부선 씨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백종동 변호사한테 지금 제가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세요. 예. 이제 증거를 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박종철 고문 사건 같은 경우에 박종철한테 고문을 받은 증거를 대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같이 15개월인가 9개월인가를 같이 지낸 분이 그런 일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박종철이 지금 말하자면 살아서 내가 고문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고 무슨 증거를 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하고 이걸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것은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당선자가 직접 고소는 하지 않았지만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찰 조사나 경찰 조사가 시작될 텐데 조사가 시작되면 이제 의원님께서도 직접 또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겠죠? 저도 나가야 되겠지만 예. 이재명 당선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사자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제가 네네. 그건 백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영한 전 경기도지사 후보였고요. 바로 전화 연결할까요? 예, 이재명 당선인 측 입장 듣겠습니다. 가짜 뉴스 대책단 공동단장 맡고 있는 백종덕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예, 여보세요? 예, 앞에 김영한 후보 인터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예. 근데 가장 지금 김영한 전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21일, 22일, 23일 비 오는 날 만나고 어쩌고 이거는 지역적인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거는 김 전 의원님 입장이시니까 예.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왜 이재명 당선자가 직접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이게 고소든 고발이든 결국에는 이게 수사 의뢰이고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반의사불벌죄라든가 친고죄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이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큰 차이는 없거든요. 예. 네, 이 문제를 가지고 뒤에 숨으면 비겁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허위사실 공표죄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당선자가 직접 고소하게 되면 또 다른 흙탕물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런저런 생각에서 그랬다고 이해를 하고요. 예.
이재명 당선인은 향후 수사에 그러면 뭐 어쨌든 수사가 들어가면 이재명 당선인도 수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좀 고발인이 이제 뭐 당선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일단은 뭐 고발인이 뭐 조사에 나갈 일은 원칙적으로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뭐 수사에는 뭐 협조를 하시겠죠. 물론 그러니까. 뭐 적극 협조하시는지 이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예, 사실관계 때문에 뭐 물어볼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예. 그 지금 그러면은 변호사님 그 일단 고발장을 저도 봤는데 예. 쟁점된 부분만 잠깐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부분에 문제가 돼서 고발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2009년 5월 23일 전후로 해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을 때 이재명 당선자가 김무선 씨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옥수동 집으로 가라고 했다. 거기서 미래가 이루어졌다. 이런 게 이제 뭐 사실처럼 계속 이제 논의가 됐는데 그게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니까 그런 거짓을 공개를 하면 그건 당연히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이번 고발에서는 그 부분만을 다 그 부분만. 그러니까 뭐 21일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옥수동 이렇게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태경 서거일은 22일, 23일 뭐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그런데 이재명 당선자는 21일이든 22일이든 23일이든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고발장 보니까는 증거 자료를 냈던데. 김무선 씨가 주장하는 22일이나 23일. 그때 김무선 씨는 서울에 있지도 않았고 제주도에 있었다. 뭐 22일은 모르겠고요. 23일, 24일은 이제 명백하게 이제 1박 2일 동안 제주도에 계신 것으로 지금 뭐 어쨌든 뭐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증거 자료로 냈고. 예. 그러면은 김무선 씨는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선거 영향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고발한 거고, 김영한 전 의원은 어떤 걸로 같은 허위사실을 포죄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되는데, 그 전화를 이제 이재명 당선자가 그 김무선 씨에게 전화를 했다. 그 부분이랑 이재명 당선자가 김무선 씨에게 전화를 해서 옥수동 집으로 있어라. 거기서 미래를 했다. 그 부분 이제 좀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그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무선 씨가 이제 그 2014년, 2007년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선거에 임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김무선 씨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김영환 전 의원님이랑 이제 그 통화하면서 이렇게 그 부분을 언급한 그 부분을 이제 공동 정범으로 해서 지금 고발한 것입니다. 김영환 전 의원이 사과문 대필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 사과문 대필인지 아닌지는 그 이재명 당선인은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주진우 기자 등 서명수 기자단이라는 분이 계신데 김무선 씨가 먼저 뭐 그 전화를 했다 이렇게 그렇게 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도와달라고 그랬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뭐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고발 사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일단은 뭐 범위가 문제가 되기는 할 텐데요. 지금은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이 스캔들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은 상황인데, 그 이걸 그냥 넘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 본인의. 그런 생각도 하신 거죠? 아무래도 뭐 그죠. 제가 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지금 그 캠프에서 가짜 뉴스 대책 단장 맡고 계시니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워낙 그 2007년 12월 그리고 최근까지 뭐 너무 거의 10여 년 동안에 발생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사실관계 그 정리를 하고 증거 자료를 이제 구비를 하고 지금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다 정리는 된 상태인데요. 이제 뭐 좀 더 이제 깊게 검토를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김무선 씨 건 말고라도 다른 것들 혹시 가짜 뉴스 있었다면 그것도 고소 고발 검토하고 계시는지 여쭙거든요. 뭐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김영한 전 의원이나 김무선 씨가 뭐 사과를 하게 되면 뭐 협의나 합의나 받아들일 의향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두 분께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글쎄요, 뭐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뭐 드릴 말씀도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당선인 가짜뉴스 대책단 공동 단장 맡고 있는 백종덕 변호사였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와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오늘 조대진 변호사,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청와대가 오늘 차관급 경제수석 비서관과 일자리 수석 비서관을 교체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새롭게 임명된 사람은 몇 명을 한번 살펴보죠. 네. 오늘 3명이 새로 임명이 됐는데 일단 경제수석에는 윤정원 주 경제영역개발기구 OECD 특명정권 대사가 임명됐고요. 일자리 수석에는 정태호 현 청와대 정책기획 비서관이 승진 임명됐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사회혁신 수석이었는데 이름이 오늘로부터 시민사회 수석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 시민사회 수석에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그 윤정원 신임 경제수석은 경남 밀양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했고 그동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그다음에 그 IMF 상임이사를 지내고 현재 그러니까 최근까지 OECD 특명정권 대사로 일을 했고요. 정태호 신임 일자리 수석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사실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을 지냈고 대변인도 지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서는 말씀드린 대로 정책기획 비서관을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용선 신임 시민사회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전남 순천 출신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 기획실장 그리고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 민주통합당 공동대표를 거쳤고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순천 아니에요? 순천입니다. 아세요 이분? 전혀 모릅니다. 순천 출신이지만 고등학교는 광주고등학교 나오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요. 지금 그런데 뭐 시민사회 수석이라든가 혹은 정무비서관 뭐 제1부속실장 이것보다는 왜 경제수석과 일자리 수석을 교체했냐. 이 부분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 뭐 이 야권에서는 이게 뭐 경제팀의 실패를 뭐 인정한 거다. 뭐 경질성 인사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청와대에서 밝힌 바로는 좀 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에 관련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진영을 개편한 거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틀에서 장하성 실장은 또 유임이 됐습니다. 근데 그 밑에를 받치는 이제 경제수석하고 일자리 수석이 이제 변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청와대 측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은 맞지만 밑에 실무진들이 약간 보좌를 좀 잘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문가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전문가들 중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네, 죄송해요. 소득주도 성장. 지금처럼 가서는 조금 곤란하다. 네. 이런 지적도 좀 있었고요. 특히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청와대의 그 일자리 현황판까지 그렇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표는 좋지 않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인사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일각에서는 그 조대진 변호사 말처럼 아니 장하성 정책실장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교체했다는 거면 감독은 그대로 두고 선수만 교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네. 코치진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프로야구 팀들도 종종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그 경제수석하고 일자리 수석을 교체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분위기 쇄신 그리고 좀 더 잘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동안 어떤 남북 문제, 그다음에 외교 문제 이런 걸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 왔고 6.13 지방선거에서도 국민들로부터 이제 어떤 표로 선택을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앞으로 이제 관건은 이제 일자리와
그 경제 상황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결국은 이제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야권은 계속해서 어쨌든 경제 정책이 실패했으니까 뭐 경제 수석을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도 계속 했었고, 그래서 그런 뭐 야권의 얘기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분위기 쇄신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교체를 했던 것 같고요. 참고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홍장표 그러니까 최근 어제까지 경제수석이었던 홍장표 수석이 이제 물러나면서 그 새로운 자리로 갔죠. 그 소득주도 성장을 전담을 할 새로운 이제 자리를 만들어서 그걸 맡아라 이렇게 됐고요. 그 홍장표 수석이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했을 때 당시에 소득주도 성장을 이제 어떤 모티브로 경제 관련된 모티브로 내세웠는데 그걸 이제 입안을 한 분이에요. 홍장표 그 교수 시절에. 그래서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이제 좀 더 제대로 한번 집중적으로 해봐라라는 차원에서 이제 별도 자리로 이제 옮긴 것 같아요. 그럼 뭐 경질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모양새로는 경질인데 내용상으로 볼 때는 경질이라고 꼭 보긴 어렵죠.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러면 장관이라든가 개각이 또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네, 그렇죠. 뭐 일부에서 지금 그 총리실 주도로 그 장관 업무 평가를 좀 한 것 같은데 하위에 관련된 부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법무부라든지 환경부, 여가부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처들이 조금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요. 지금 공석인 농림수산부도 지금 개각 대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가봅시다.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였었죠. 소라넷 운영자 구속됐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구속이 안 돼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총 6명이 운영자로 지목이 됐었는데 그 2명, 국내에 있었던 2명은 구속이 됐고요. 나머지 4명이 해외에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이 국내 여권을 갖고 있어서 외교부가 이제 경찰 요청에 의해서 여권을 이제 무효화 시켰더니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돼서 이제 체포가 된 것이죠. 그러면 4명 중 1명은 들어왔고 3명은 아직 도피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해외를 떠돌고 있죠, 지금. 그 중에 1명은 이제 그 지금 체포되어 온 사람, 이번에 이제 입국한 그 피의자의 남편, 그리고 나머지 부부 한 쌍이 지금 3명이 지금 해외에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부들끼리 이런 걸 만들었네요? 그렇죠. 네. 이 운영자들이 서울대 등 유명 명문 대학 출신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만 들면 알만한 서울대나 기타 유명한 대학들 출신인데 어쨌든 시각을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지만 그 정도 머리를 요런 음란 사이트 만드는 데 썼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깝죠. 예. 서울대 나온 박상준 기자.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머리를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정말 좀 본인들은 좋은 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네, 사회 통념상 좋은 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해외에서 지금 어떤 서버를 구축해가지고 해외에서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라 망신이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은. 네. 그 소라넷 회원이 100만 명이죠.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1999년에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2003년에 이제 굉장히 그때부터 커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올라오는 어떤 콘텐츠 종류 양이 굉장히 늘었고 그래서 가장 많을 때는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됐다라고 추정이 되고 그리고 어쨌든 2년 전이 2016년 4월에 경찰이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그 핵심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폐쇄를 했고 그래서 2달 뒤에 이제 소라넷 운영진이 이제 공식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아니 성인들이 자기들 의지로 그 사이트 들어가서 보는 건데 그게 뭔 그렇게 큰 죄냐? 그러니까 이게 그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합법적으로 제작된 성인물이면 상관이 없는데요. 이제 그 국제 사이트에도 청원이 들어왔던 폐쇄 청원까지 들어왔던 이유가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범죄를 모의하는 등의 내용에 이제 마당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런 범죄 예를 들면 이제 성범죄라든지 예를 들면 몰카범죄 이런 부분들을 조장하는 면이 있고 사실상 이런 걸 방치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면 성인들이 자유롭게 자기 권한에 따라서 이렇게 성인물을 이게 보고 이런 그냥 단순한 그런 사이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있었던 자세하게 아시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가입 회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자세하게 합니까? 이제 오늘 말이 엉키네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본 측면이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몰카나 아니면 이제 어떤 도찰 그리고 릴레이 성폭행 모의 이런 이제 불법 음란물을 자유롭게 공유를 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활용해서 뭔가
불법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또 하나가 이런 이제 도박 사이트나 성매매 업소, 성기구 판매 업소 등 광고를 통해서 또 부당이익을 챙겼다라고 보고 있고 뭐 심지어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불법 수익을 얻었다라고 얘기가 있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폐쇄됐기 때문에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유해 사이트로 지금 그 규제가 돼서 지금 접속하려고 해도 접속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백억에 달하는 혹은 뭐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불법적으로 이득을 얻었으면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뭐 그 피의자들이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지금 뭐 추징보전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를 해서 사실상 관련된 재산 범죄로 인해서 얻은 수익들은 뭐 이렇게 가압류라든지 이렇게 묶어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뭐 이렇게 좀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GD, G드래곤 특혜 의혹이 일었어요? 네. 지금 GD가 이제 그 훈련소에서 몸을 좀 다쳐가지고 원래 이제 들어가기 전부터 훈련소 들어가기 전부터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좀 악화됐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수술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병실을 장교 병실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언론사가 특혜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었는데 디스패치. 그런 보도 자체가 이제 그 YG 측에서는 이게 특혜가 아니라 그게 일반적으로 사병들도 쓸 수 있는 병실이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게 이용한 것이지 무슨 특혜는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데 디스패치가 후속 보도를 내면서 뭐 특혜 맞다. 대령실에 있었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YG가 또 어떻게 대응할지. 뭐 국방부도 일단은 그런 특혜가 없었다라고 뭐 대령실은 없었다고 했고 그 말씀하신 디스패치에서는 대령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갑자기 오늘 그 검색어에 등장한 게 그 GD 관찰일지라는 단어가 이제 갑자기 인터넷에 떠올랐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논란을 더 촉발시킨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지금 떠돌고 있는 건 뭐냐면 그 G드래곤의 굉장히 어떤 개인 신상, 그러니까 몸을 다 일일이 다 들여다본 것 같은 식으로 묘사를 한 거거든요. 신체 사이즈, 문신 위치, 복용 중인 약.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생활 침해를 굉장히 심각하게 한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이제 추정컨대 병원에서 어쨌든 G드래곤의 어쨌든 몸이나 상태를 체크를 한 어떤 남성이 뭐 군 관계자겠죠. 병원에서 봤다고 하면 아니면 밖에 있는 일반 병원에서 수술 받고 했으니까 거기 수술에 있을 텐데 어쨌든 그 남성이 뭐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SNS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식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특혜 시비하고 맞물리면서 이게 오히려 특혜 시비를 더 키우는 그런 측면으로 지금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1인실 병사에게 줬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저도 군병원에 있어봤습니다만 저는 한 8인실을 쓴 것 같은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안 주잖아요. 잘. 근데 이제 뭐 특혜라고 보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상 옆에서 GD가 옆에 누워있으면 뭐 서로 불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옆에 GD 누워있으면 당연히 좀 관심 가고 이렇게 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어제 우리 댓글에 있었는데 제가 참 읽어드리지는 못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 연예인들이 군대 안 가려고 계속 미루다가 병을 키워서 군대 가서 병원에 가거나 혹은 아파서 중도에 제대한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다 거치고 군대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나 훌륭한 지적을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표적으로 그 2PM의 옥태견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술 다 받고 거치고 나서 또 군대를 간 경우도 있지만 이건 또 옥태견 씨 상황인 거고 무조건 전부 꼭 그렇게 군대를 가야 된다라고만 할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 여기까지만 듣고 저는 7시 정각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